실제로는 이제 그거는 전력 운영 개념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하이, 미디움, 로우급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은 하이급, 그다음에 중간급 성능을 가진 거는 미디움급, 그다음에 낮은 성능을 가진 것은 이제 로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중에서 하이급이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것은 F-35, 그다음에 F-15K, 그다음에 F-16, KF-16은 미디움급, 그다음에 FA-50이나 F5는 로우급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운영할 때에 어떤 중요한 임무는 하이급만 들어간다거나 혹은 하이, 미디움을 믹스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작전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KF-21은 제 생각에는 F5와 지금 현재 퇴역한 F4의 대체 전력으로 운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때문에 미디움급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단장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엔 하이급, 미디움급일수록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전투기가. 성능이 좋고 좀 더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면 네. 제일 먼저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 것이 적의 전술 미사일과 핵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 적진 깊숙이 있기 때문에 뭐 F-15를 스텔스 능력이 가진 F-35를 앞에서 밀어넣고 네. 뒤에서 무장을 많이 하고 있는 F-15K를 그렇게 믹스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문외한들이 볼 때는 네. F-35가 스텔스 기능도 있고 제일 좋다고 하던데 네네. 그럼 제일 좋은 것만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게 운영을 하게 되나요? 네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합참 의장이신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흑인 분이신데요. 네. 그분이 2021년, 2020년, 21년 이때까지만 해도 미 공군 참모총장이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야, 우리가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페라리를 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것처럼 모든 임무에 하이급을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운영 유지비라든가 하이급이기 때문에 또 확보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투기가 비싸겠죠. 네, 비싸기도 할 것이고 운영하는데도 또 많은 돈이 들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북한의 지상군을 공격할 때는 뭐 하늘에 어떤 위험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폭탄만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럴 때는 로우급 내지는 미디움급 항공기를 사용을 하고 적의 위협이 많은 적진 깊숙이 들어갈 때는 하이급 스텔스 항공기로 들어가서 공격하는 이러한 형태의 임무가 되기 때문에 하이급이 많다고 하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방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항공기를 살 수가 없겠죠. 그 KF-21은 어느 정도의 성능과 목표를 좀 가진 채로 이제 개발이 된 전투기인가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속도는 최대 속도가 마하 1.8입니다. 마하 1.8은 이제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속이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공기 밀도가 틀려져서 대략적으로 시속 2200km. 와, 그러면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자동차로 갈 때 대략 한 400km에서 42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10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속도. 그다음에 무장은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무장 장착대를 달고 있는데 한 7.7톤 정도의 무장을 달고요. 다목적 항공기이기 때문에 뭐 공대공 임무, 공대지, 공대해 임무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저희가 이 항공기를 개발할 때 중점을 뒀던 것은 네.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의 개념은 뭐냐면 네. 앞으로 우리가 성능 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간도 좀 그런 걸 마련을 해놨고요. 네. 예를 든다면 요걸 스텔스 성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외부의 무장이라든가 장비를 장착하지만
그걸 내부로 넣을 수 있도록 내부 공간도 지금 현재 비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다는 스텔스 설계와 그 다음에 스텔스 도료도 발라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스텔스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확장성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네. 향후 계속 성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장님 그럼 이렇게 성능이 참 괜찮다, 확장성이 좋다,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4.5세대 전투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럼 요게 세계적인 평균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급의 이제 전투기인지 성능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온 거 뭐 F-35 뭐 아니면 F-16, F-15K 뭐 유로파이터, 라팔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전투기랑 비교했을 때 뭐 좀 괜찮은 건지 뭐 비슷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항공기 개발을 계획했을 때는 KF-16과 동등한 공중 기동 능력, 그 항공기 기동 능력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 네. 우리는 이제 항공 전자 장비, 항전 장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그 항전 장비를 넣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마 이제 지금 정도 생각하면 F-16 바이퍼, 최근에 나와 있는 F-16V라고 하는 F-16 바이퍼 또는 F-15 EX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현존하는 4.5세대의 항공기는 라팔, 유로파이터, F-16 바이퍼, 그다음에 F-15 EX 뭐 요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능적으로는 이게 실제로 미군도 운용하는 전투기 기체잖아요. 그렇죠. F-16 바이퍼하고 F-2X는 아직은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향후 운영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선 운영을 아직 왜냐하면은 F-15 EX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을 해서 이제 생산에 들어갔는가 그 정도 돼 있고요. F-16 바이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생산을 해서 생산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KF-16을 개조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바이퍼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해 주신 걸 들어봤을 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그냥 F-16 CD나 V나 그냥 다 F-16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성능이 좀 개량이 되는 게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레이더라든가 전자장비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네.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죠. 그럼 미군도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운용할 정도로 어쨌든 상당히 뭐 완전 최고급은 하이급은 아니더라도 정말 최신급에 있는데 우리가 만든 KF-21이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KF-21이 저희가 이제 양산이 정말 되면 네. 이 우리나라 공군 어떤 운용 개념에서 어떤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글쎄요. 그건 이제 공군에서 전략적 혹은 작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이제 공군 현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KF-21은 아마도 F-35와 합동작전용으로다 많이 쓰지 않을까. 그 다음에 F-15K가 이제 성능 개량이 된다면 네. F-15K하고 또 합동작전. 왜 그러냐면 F-35는 스텔스 능력은 뛰어나지만 무장을 내장해서 있기 때문에 많은 무장을 할 수는 없죠. 스텔스를 하려면 무장이 밖에 이렇게 막 날개에 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스텔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F-35가 무장 능력이 8톤이 넘어갑니다. 8.5톤인가 그렇습니다. 네. 밖에다가 달았을 때 네. 상당히 무장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러면 스텔스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다가 달아서 정밀 타격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F-35가 들어가면서 어떤 그 적의 방공만 시설을 격파하고 네. 무장을 많이 한 KF-21이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든가 혹은 KF-21이 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공중 기동 능력은 F-35보다 같거나 저는 또
약간 뛰어날 거라고 좀 오. 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KF-21 단독으로 작전을 한다든가 야. 그런 형태로 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모님 저는 이제 전투기 잘 모르니까 네네. F-35면 되게 좋은 거 KF-21은 미디움급이니까 공중전 이런 어떤 기동 능력에서도 F-35가 앞서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오히려 KF-21이 갖고 하나 조금 앞설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KF-21을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그걸 자랑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요즘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과거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베트남전처럼 꼬리를 물고 하는 네. 저희 뭐 영화 탑건 보는 매브릭처럼 이렇게 꼬리를 물고 하는 교전은 거의 없습니다. 멀리서 보고 장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을 쏘고 들어가면서 네. 단거리 미사일로 격추를 시키고 아니면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전술을 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공중 기동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네. 하지만 이제 F-35도 공중 기동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고성능의 원엔진을 달고 무장을 안에다가 넣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뚱뚱합니다. F-35 그 네. 비행기 자체가 네. 유로파이터 라팔보다는 상당히 뚱뚱해서 기동 성능보다는 스텔스 능력, 그다음에 전자전 능력 네. 이런 것들을 갖췄죠. 뭐 기동에 있어서는 네. 뭐 그 KF-21이 F-35와 대등 내지는 약간 뛰어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체적으로 KF-21급의 4.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네네. 세계에 좀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는 그 세계에서 8번째의 4.5세대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8번째. 이제 미, 중, 러, 일. 네. 요 4개 국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스웨덴이 그리펜이라는 항공기 4.5세대 항공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라팔. 그다음에 이제 유로파이터가 유럽의 4개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국가로 다 4개국을 보고 그러면 7번 제가 되고요. 저희가 8번째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를 국가를 들어보니까 다들 쟁쟁한 국가들만 있네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전 이때 한 번씩들 다 비행기를 개발해 본 국가들이죠. 네네. 그러네요. 야, 그러면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술력이. 되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다. 네.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저희가 1980년대 중반서부터 F5를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조립하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F5를 제공을 하는 네. F5를 조립 생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 초반까지 KF-16을 또 락히드 마틴으로부터 조립 생산을 했고요. 그때 이제 그러한 어떤 기술들을 많이 좀 축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TO10을 개발을 하면서 네. 락히드 마틴과 같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본 경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KF-21을 그냥 느닷없이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한 1980년대서부터 그러한 기술이 쭉 축적돼 왔기 때문에 그러한 KF-21을 개발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이제 주적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KF-21이 북한의 주력 전투기 뭐 미그 뭐 21인가요? 26인가요? 미그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전투기랑 버리면은 뭐 우리가 성능이 좀 우위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일단은 북한의 최신의 기는 미구 29입니다. 미그. 근데 미구 29는 1980년대에 들어왔죠. 오래됐군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저희가 F5하고 F16을 들어왔습니다만 네. 그때 미구 29와 F16은
대등 내지는 미구 29가 더 좋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그 북한의 공군이 우위에 대등 내지는 우위에 있었다. 우리 저 남한하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항공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40년 지났는데 그 항공기가 그대로 있고 업그레이드를 일부 했는지 뭐 그거는 뭐 북한의 어떤 정보가 워낙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네. 현재로 봤을 때는 그 항공기 가지고는 뭐 소위 그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잽도 안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성능도 그렇지만 네. 두 번째는 조종사의 능력입니다. 북한은 그 연료의 문제 때문에 그 기름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조종사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아야 서너 번 그 정도뿐이 비행을 못 하는데 네. 우리나라 조종사는 3일에 2번 정도 비행합니다. 그다음에 교관급 조종사는 하루에 2번씩 비행을 합니다. 야, 그래서 아니네요. 기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거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 보고요. 며칠 전인가 제가 뉴스인가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더니 북한 조종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앞에 놓고 북한 조종사들이 그 앞에서 비행기 모형을 들고 이렇게 공중으로 들어가면서 공중 기동 연습하고 하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1980년대에 제가 네. 조종훈련 받을 때 그런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소위 얘기해서 시뮬레이터라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비행을 직접 못하면 지상에서 뭐 착륙 패턴을 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했던 그런 어떤 절차적인 연습을 했었고요. 지금 한국 조종사들은 비행을 하지 않으면 비행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시뮬레이터를 탑니다. 그 시뮬레이터는 편대 비행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비행기와 그 동일한 성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그 KF-21 첫 비행을 했던 그 최초 비행을 했던 조종사도 네. 시뮬레이터를 탄 이후에 그 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로 하는데 북한은 지상에서 그런 비행을 한다라고 보면 항공기 성능도 성능이고 조종사 기량도 거의 그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 공군은 상대는 아니다라고 이미 북한 공군은 상대조차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단장님 그 대신에 북한은 전투기가 구형이죠. 숫자가 많잖아요. 예, 막 긁어 모으면 예. 막 프로펠러기도 있던데. 네. 그럼 막 KF-21 한 대에 막 10대 20대가 이렇게 막 달려들며 수적으로 불리하지만 그래도 KF-21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KF-21은 미사일을 8발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발.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티어 미사일은 6발. 네.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은 2발. 맥시멈 그렇게 다룰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티어 미사일은 뭐 대략 한 200km 나갑니다. 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뭐 약간의 그 비밀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0km 정도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전시에 딱 뜨게 되면 우리가 한 KF-21이 10대가 떠서 네. 어디 그 수원서부터 원주 그 라인 선상에서 서서 네. 아군 지역이 되겠죠. 네. 거기서 서서 북한에서 떠서 내려오는 항공기를 네. 200km 전방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무려 대당 10대가 떴다라고 하면은 미티어 60발이 되겠죠. 그렇죠. 60발을 쓰면은 60대가 격추가 되든지 아니면 뭐 2발당 1대가 격추된다면 30대가 격추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대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항공기 성능과 무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전투기 공중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물론 대수도 중요하긴 합니다. 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대공 어떤 임무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미 쑤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북한군은 뜨자마자 격추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단장님 중국이 그럼 조금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막 심심하면 넘나들면서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에는 스텔스 전투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야 이게 KF-21로 이게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는 젠 20이라는 그 전투기인데요. 네.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최강의 스텔스 능력을 갖춘 F-22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대략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수준.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많이 그것이 전력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뭐 2, 3년 전 자료를 봤을 때는 한 40대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항공기가 처음에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 엔진에 대한 문제, 엔진을 그 모방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능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고성능인지는 모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성능일지 저성능일지에 모르지만 일단은 적이라고 봤을 때는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젠 20급 정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다는 저희가 F-35급이 들어가 봐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중국하고 뭐 싸울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하고 싸울 거는 물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는 뭐 독침 그다음에 뭐 고슴도치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등한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카디즈 넘어오는 그 안까지는 들어가서 최대한 방어까지는 KF-21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35와 합동작전을 통해서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로우, 미디움, 하이 개념으로 이렇게 그냥 각기 다른 성능의 전투기, 각기 다른 임무로 이제 합동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단장님, 그럼 또 이제 F-21 이제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이게 FA-50 보니까 틈새 시장을 넣어서 수출이 잘 되더라. 또 희망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져서 수출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렇게 얘기도 있거든요. 향후 수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수출은 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잘 될 거다. 수출 잘 될 거다. 지금 이제 최근 20대 양산분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하고 한국항공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계약 금액들을 보시고 이제 양산 단가가 너무 높아졌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올라간 요소가 상당 부분 그 환율입니다. 환율도 상당히 많은 그 기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초도 생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왜 아무래도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뭐 F-35가 뭐 7,900만 불이라는데 야 지금 너희들 뭐 7천만 불 가지고 F-35를 사지 KF-21을 왜 사겠니? 하는데 F-35는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니거든요. 아무나 안 파니까. 그러면 사실은 F-35를 개발을 할 때에 투자금을 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좀 더 많이 낸 나라들은 first tier country라고 얘기하고 좀 적게 낸 나라는 뭐 second tier country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터키거든요. 터키가 투자금을 일부 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한테 안 팔았습니다. 미국이 왜 안 팔았냐면 그 대공 방어를 위한
미사일 S-400이라는 것을 러시아로부터 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미국이 야 터키 그거 사지 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그걸 사와서 미국이 그걸 안 팔았습니다. 그것처럼 F-35를 살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대단히 강한 동맹으로 엮어진 국가들이 F-35를 살 수 있습니다. 중동에도 안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35를 살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스텔스 성능들을 갖고 있고 무장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항공기가 필요한 나라들이 우리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저희 그다음에 일부는 미국과는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네. 미국이 첨단 항공기는 안 파는 그런 국가들. 그쵸. 그다음에 더더욱이 그 저희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현재 2000년대 들어와서 4.5세대급 항공기 개발된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2000년 그럼 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것이 네. 유로파이터 2010년 이전에 다 개발된 겁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 그 정도까지. 네, 유로파이터, 라팔, 뭐 그리펜 이런 네. 것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F-15EX 그다음에 F-16V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나 F-16V를 사올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나라들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F-16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F-16V를 만들 것인가? 네. 지금 한국 공군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 공군이 F-16 갖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F-16V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V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V를 살 것인가? 다른 항공기를 살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들. 그래서 잠재적인 시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기존 거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 돈을 아까 말씀하실 때 업그레이드 비용 되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업그레이드 안 하고 내가 조금 구형으로 가고 있지만 KF-21 신형을 사면 숫자는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KF-21을 산다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의 문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업그레이드는 바이퍼라는 F-16의 경우에 지금 F-16 바이퍼로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향후에 여기서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KF-21은 지금 현재 바이퍼급의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확장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고객들한테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F-16은 이제 한 번 업그레이드 하면 또 한 15년 쓰겠지만 이제 끝이야. 그 다음은 어렵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KF-21은 계속적으로 가서 향후에는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도 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스텔스 능력도 더 높여나갈 이런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F-16 바이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F-16 바이퍼는 이미 설계가 거기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뭐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 무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또 미국이 그런 고급 기술을 넣은 전투기인 F-22나 F-35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딱 그 정도만 요구하는 거고 옛날 설계고. 네네.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한 거군요. 예.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단지 도입 단가나 뭐 요걸로만 또 결정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입 단가도 저희는 지금 현재는 좀 비싸지만 그것도 환율이 올라가서 비싼 것이고요. 그러나 달러로 봤을 때는 달러로 환산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라팔, 유로파이터와 비해서는 한참 낮은 가격이고요. 그 F-16 바이퍼와 거의 뭐 유사한 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이 만약에 내려간다 치면은 거의 뭐 더 원화로 봤을 때는 더 싼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저희는 단가는 더 떨어진다. 그렇죠. 규모의 생산이 네. 적용될 테니까. 네. 단가는 더 떨어진다. 그러나 유로파이터라든가 라팔, F-16, F-15, EX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은 생산을 했기 때문에 한계치의 단가를 낮추는 한계치에 도달해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KF-21보다는 그렇게 많은 단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예.